이론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한국의 비용 관련 자료이다. 영업의 비용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영업의 비용만 찾아서 합계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복리후생비는 판관비죠. 판관비는 영업비용입니다. 감가상각비도 판관비 영업비용이고, 이자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외환차손도 영업의 비용. 재고자산 감모손실 비정상적 발생 영업의 비용입니다. 급여는 판관비고요. 자, 그러면 150만원 더하기 100만원 더하기 150만원 하면은 400만원.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다음은 재무회계 개념체계에 대한 설명이다.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 적합성하고 그 다음에 신뢰성. 목적 적합성에 다시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위 항목으로 예측가치. 예측이라는 말 예상하는 거죠. 예상. 그 다음에 잘못된 거 고칠 수 있는 거 피드백 가치 수정하는 거. 그 다음에 적시에 제공하는 거 적시성. 이렇게. 그 다음에 신뢰성 또 세 가지 있는데 표현의 충실성.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중립성. 그렇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을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중에서 주요 질적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개념체계와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내용 읽어보면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미래 재무 상태 이런 말이 들어가 있네요. 경영성과 순현금 흐름 등을 예상하는데 그 정보가 활용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이런 단어에서 추정해 보시면 2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측가치. 예를 들어 반기재무제표에 의해 발표되는 반기이익은 올해의 연간이익을 예상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런 단어들이. (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1번 이익잉여금을 자본 전입하는 주식 배당 시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한다. 그러겠죠.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니까 전체 자본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보기 2번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가액이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액면가보다 비싸게 발행하는 거, 더 크게 발행하는 거, 그걸 우리가 할증 발행이라고 하고요. 할증 발행 시에 그 초과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처리합니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단기 이익잉여금의 처분 사항이 반영되기 전 금액이다. 그렇습니다. 단기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다음 연도에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되기 때문에
기말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반영되기 전, 처분사항이 반영되기 전 그 금액이 되겠죠. 맞는 말입니다. 보기 4번.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그래서 순자산은 같은 말로 자본이죠. 주식 배당은 앞에서도 좀 나왔었죠.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주식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주식으로 배당하기 때문에 회계처리로 써보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자본금 이렇게 돼요. 둘 다 자본이에요. 이쪽은 자본이 감소되고 이쪽은 이제 증가되는 거죠. 자본 전체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본 전체에는 변함이 없음. 자본 전체 총액에는 변동이 없어요. 그 다음에 무상증자는 유상증자의 반대로서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돈을 받고 발행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는 걸 말해요.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잉여금,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얘를 갖다가 자본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건데, 자본 중에서 자본금에다 집어넣어 주는 거죠. 자본금에다 전입하는 거. 그럼 이거는 감소되고 이거는 이제 증가되죠. 자본 전체는 변함이 없잖아요. 자본의 감소 차변, 자본의 증가 대변. 따라서 순자산, 즉 자본의 증가가 발생한다. 틀렸어요. 자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증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본, 순자산은 전체 자본을 말하는 거죠.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 중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미착 상품은 모두 매입하는 상품으로 운송 중에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지금 우리가 사오고 있는 거예요. 사오고 있는 건데 아직 도착이 안 된 거, 그게 미착 상품이죠. 이게 당사의 재고자산에 포함이 되려면 도착지인지 선적지인지 잘 보셔야 되는데, 선적지가 돼야지 당사 거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거죠. 선적지는 파는 사람이 선적하는 순간, 배라든가 뭐 이런 항공기에다 선적하는 순간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께 되는 거죠. 따라서 선적지 인도 조건이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거는 도착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목적지 인도 조건이라고 그러거든요. 원하는 곳에 도착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도착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으로 혹시 상품을 우리가 매입하고 있다 그러면 아직 당사의 재고자산은 아닌 거죠. 이거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입니다. 그 다음 위탁상품, 수탁자 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라는 게 중요한 건데요. 아직 팔지 않았죠. 우리가 대신 팔아달라고 수탁자한테 주는 그러한 상품을 위탁상품이라고 그래요. 언제 매출 처리해서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냐면, 수탁자가 팔았다고 그랬을 때. 수탁자 창고에 있는 거는 당사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사 거예요. 이럴 때 계정과목 적성품 이렇게 우리가 써가지고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죠. 당사 거 재고자산으로. 수탁자는 본인의 재고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신 팔아주고 수수료만 받는 거잖아요. 재고자산 처리하지 않습니다. 시송품은 시험 삼아서 써보시라고 고객한테 주고 마음에 드시면 구매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해당되는 당사의 재고자산이 고객한테 가 있어도 고객이 사겠다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은 당사 겁니다. 구매 의사 표시를 안 했다고 돼 있어요. 따라서 3개를 더하시면 돼요. 5만원, 5만원, 5만원. 따라서 15만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거래를 모두 반영하였을 경우 나타날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6월 1일
시장성이 있는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액면금액 5,000원 100주를 단기간 보유할 목적으로 5,200원에 취득하였다. 취득 과정에서 수수료 만원이 발생하였다. 이 금액으로 산 거죠. 예. 계정 과목은 단기 매매증권이 되겠고요. 단기 매매증권 취득 시에 발생되는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발생됐어요. 영업의 비용이. 제가 이걸 왜 먼저 쓰고 있냐면 보기를 보고 그런 거죠. 단기 순이익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이 보기가. 예. 단기 순이익과 관계되는 거는 수익과 비용만 보시면 돼요. 8월 1일 주식회사 세무로부터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한 주당 300원씩 수취하였다.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금 수익입니다. 영업의 수익이죠. 자, 300원 100주니까 곱하기 100주 이렇게 하게 되면 3만원이 됩니다. 9월 1일 주식회사 세무의 주식 100주 샀는데 100주 전부 5,100원에 처분했다. 싸게 팔았네요. 5,200원짜리 5,100원에 팔았으니까 손해가 발생되죠. 100원 싸게 팔았음. 100원 곱하기 파는 주식은 100주니까 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원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영업의 비용이죠. 그러면 수익 비용만 가지고 단기 순이익 계산을 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비용 두 개 나왔죠. 비용 만원 또 만원 2만원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익은 3만원. 수익이 더 많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체 단기 순이익을 계산할 때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것이므로 3만원에서 2만원을 빼면은 만원 따서 단기 순이익은 만원 증가합니다. 3번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다음의 내용을 수정 분기하는 경우 적절한 회계 처리로 옳은 것은 임직원의 퇴직금과 관련하여 외부 금융기관의 보통예금 계좌에서 50만원을 예치하면서 회계 담당자가 확정급여형 DB 퇴직연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확정급여형으로 회계 처리했다면 계정 과목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입니다. 그러나 기업은 퇴직금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으로만 운영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이라면 회계 처리할 때 퇴직급여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회계 처리가 지금 잘못된 거죠. 퇴직급여로 했어야 되는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했으므로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퇴직급여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퇴직급여, 퇴직연금 운용자산, 퇴직연금 운용자산을 빼버려야 되니까 처음에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잡았다고 그랬잖아요. 차변의 퇴직연금 운용자산,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잡은 거예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이제 투자자산이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차변을 다 잡았는데 이게 지금 퇴직급여, 확정기여형 퇴직급여로 처리돼야 되므로 보기 3번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다음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서울의 제7기 재고자산 관련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기말 재고자산 금액은 얼마인가? 선입선출법은 먼저 매입한 게 먼저 매출된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온 게 먼저 팔린다. 기말 재고자산은 기말 현재 팔고 남은 금액을 말하죠. 그러면 순서대로 이제 판다고 그랬으니까 그 방식으로 적는다는 거거든요. 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월돼서 넘어온 거 220개, 또 매입한 거 10개, 매출
20개. 잘 보세요. 매출이 발생했을 때 먼저 사온 걸 먼저 판다고 하는 게 선입선출법이므로 그 방식으로 적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먼저 파는 거예요. 20개는 100원에 사온 것을 150원에 이제 판 거죠. 따라서 얘는 이제 사라져요. 팔려 나갔으니까. 그 다음에 11월 12일 날 또 매입한 거 있네요. 그러면 3월 14일 거 하고 12월 12일 게 창고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하면 이 두 개를 더하면 되는 거죠. 예. 첫 번째 1200원, 두 번째 1300원. 따라서 이만큼 남아 있으니까 두 걸 합산하면 2600원이 기말 재고자산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유동부채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두 합하면 얼마인가? 유동부채는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부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찾아보죠. 외상매입금 유동부채입니다.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입니다. 가로에 유동성 장기부채 30만원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랬죠. 유동성 장기부채는 장기차입금 중에서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결산 시에 1년 내에 상환해야 되는 장기차입금은 유동성 장기부채로 분류해서 유동부채 쪽으로 보고서 작성해야 되므로 유동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단기차입금 단기니까 유동부채고, 미지급 비용도 유동부채고, 선수금도 유동부채죠. 그러면 10만원 더하기 30만원 더하기 15만원 더하기 5만원 더하기 7만원을 해보면 67만원.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무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당해 제조 간접비 배부 차이는 10,000원이 과대 배부되었다. 과대 과소는 예상에서 배부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상에서 배부한 금액이 10,000원 더 배부된 거예요. 그러면 실제 발생액은 더 적다는 거겠죠. 10,000원. 단기말 현재 실제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40,000원이고 실제 직접 노무시간 2000시간일 경우 예정 배부일은 얼마인가? 자, 그러면 실제 발생된 금액은 40,000원이고 이거보다 예정 배부한 거, 예정 배부액은 과대 배부 했다고 그랬으므로 10,000원 더 한 거죠. 그래서 이건 50,000원이잖아요. 이건 50,000원입니다. 자, 그러면 예정 배부일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그럼 예정 배부액 50,000원 준 거는 이 문제 푸는데 필요한 거예요. 예정 배부액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정 배부율 곱하기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이거든요. 배부 기준의 실제 발생액, 그래서 실제 직접 노무 시간,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러면 얘를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거고, 직접 노무 시간은 2000시간을 줬죠. 2000시간. 이렇게 구하면 50,000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정 배부율은 50,000원 나누기 2000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곱하기가 넘어가면 나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50,000원 나누기 2000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50,000원 나누기 2000을 하게 되면 예정 배부율은 25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공식은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이 예정 배부액 공식을 외우면 되겠죠. 예. 자, 10번 종합 원가 계산 방법과 개별 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종합 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환산량이고요.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과제는 제조간접비 배분입니다. 이거 서로 바뀌었네요. 예. 그 다음에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이 건설, 그 다음에 항공, 그런 업종들이죠. 기계장치. 따라서 이것도 지금 바뀌었어요. 이게. 3번 종합원가 계산에는 공정, 부문별 집계가 있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 집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맞는 말이 되겠고요. 개별원가 계산은 하나하나 원가 계산하니까 정확합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한꺼번에 하는 거죠. 한꺼번에 하니까 경제적이에요. 그 계산이 좀 간단해요. 이거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1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가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공인중개사 수험서 구입비 5만원은 어떤 원가를 의미하는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위해 관련 수험서를 5만원에 구입하여 공부하다가 진로를 세무회계 분야로 전환하면서 전산 세무회계 자격증 수험서를 4만원에 구입하였다. 처음에 이제 공인회계사 자격시험을 이제 준비를 한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바꾼 거죠. 그러면 공인회계사 중개사 수험서는 과거 의사결정에서 발생된 거예요. 과거 의사결정으로부터 발생된 원가로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원가를 매몰 원가라고 합니다. 이제 세무회계 분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공인회계사 수험서는 매몰 원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직접 재료비는 기초원가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기초원가하고 같은 말은 기본원가, 그 다음에 직접원가 또는 이제 직접비라고 해요. 2번 매몰원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원가를 말한다. 예, 방금 말한 거고요. 3번 고정원가는 조업도 변동에 관계없이 총원가가 일정한 원가를 말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거죠. 예. 고정기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단위당 원가는 이렇게 감소하는 거. 예. 보기 4번 직접원가란 특정한 원가 집적 대상에 추적할 수 없는 원가를 말한다. 추적할 수 있는 원가죠. 특정 제품에만 직접 썼다라고 그래서 그 제품만 썼으니까 추적할 수 있어요. 추적할 수 없는 거는 간접 원가입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공급 재화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재화의 공급 시기. 1번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외상대금의 회수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네, 1번 틀렸네요. 상품권을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재화를 인도하는 거, 외상대금 회수일이 아니라 물건을 준 날 재화의 인도일, 즉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재화를 주고 상품권을 회수하잖아요. 즉 상품권하고 현물이 교환되는 그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나머지 보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한다. 그렇습니다. 폐업과 관련해서는 폐업하는 날을 공급 시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반환 조건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무인
판매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예, 그렇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는 때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죠.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 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죠.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가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진짜 사업자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될 사업자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보기 2번. 면세 사업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면세 포기 신고를 해야 된다. 예, 그렇고요. 영세율은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 면세 제도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예, 수출할 물건을 혹시 사게 될 경우 수출을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 사온 물건의 부가세가 이제 없고요. 영세로 살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거 팔 때 영세로 팔기 때문에 매입과 매출에 부가세가 다 없어요. 이를 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면세 있잖아요. 면세 사업자라고 말하는 그 면세는 이제 불완전 면세입니다. 불완전 면세는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요. 단 영세율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하죠. 과세 사업자니까. 단 파는 물건이 과세 물건인데 0%로 파는 거예요. 근데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면제된 물건을 파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 사업자도 사업을 하려면은 사업과 관련된 물건을 다 과세로 사와요. 근데 파는 물건은 면세 물건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면제된 물건이기 때문에 파는 물건에는 부가세가 없는 거죠. 사오는 물건에는 부가세가 있고, 그래서 불완전 면세입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불완전 면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매입한 물건의 부가세는 이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완전 면세라고 합니다. 면세 제도는 소비주고 과세 원칙을 구현하고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비주고 과세 원칙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한다라는 것으로서 이거는 영세율과 관계되는 거예요. 뒷부분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좀 틀린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면세 제도의 취지는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을 우리가 역진성이라고 그래요. 네. 자, 15번 보겠습니다. 당사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급한 금액을 모두 합하여 작성 연월일을 5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한꺼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어요. 한꺼번에 발행할 때 그 공급일이 끝나는 날, 지금 이제 말일까지라면 이제 말일이 되겠죠. 예. 근데 중간에 끝나면은 그 중간에 공급이 끝나는 날 기준으로 해서 그 작성 일자를 쓰시고, 이거 상대방한테 언제까지 발급해 주면 되냐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10일 외워 놓으시면 되고 2번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화물산 주식회사는 왕구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며 단기 회계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 탭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봐주시고요. 기초정보관리, 거래처 등록, 신용카드 탭을 누르고 지문에 있는 대로 입력합니다.
지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율, 채권과 채무 잔액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차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하게 정정하시오. 하나씩 확인하고 정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봐주시고요. 정기분 재무제표에 있는 거래처별 초기 이율을 클릭합니다. 좌측에 외상매출금을 누르고 우측에 금액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이 끝나고 나면 차액이 0이어야 됩니다. 좌측에 받으러움을 클릭합니다. 각각 고쳐줍니다. 수정이 끝나고 나면 차액이 0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 메뉴에서 복리후생비 판관비 계정의 대체 전표 조교 3번에 영업직원 대상포진 예방접종비 지원을 등록하시오.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정 과목 및 적유 등록을 누르시고요. 좌측에 판매관리비 누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복리후생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대체조교의 번호 3번 그 다음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을 닫습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일반 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그 다음에 여기 내용에 맞춰서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7월 8일 공장 건물 신축을 위한 중도금 3천만원을 자기압수표로 지급하다. 공장의 착공일은 2021년 7월 3일이며 준공 예정일은 2022년 8월 31일이다. 건물이 완공은 안 됐고 현재 공사 중에 있는 거죠. 공사 중에 있는 건물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대변에 자기압수표이기 때문에 현금입니다. 차대로 넣어도 되고요. 출금으로 넣으셔도 됩니다. 자, 2번 7월 20일 공장 이전을 위하여 공장 건물의 3층을 주식회사 수경산업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였으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그러면 임차보증금 보통예금입니다. 임차보증금은 나중에 이렇게 돌려받는 돈이니까 채권이거든요. 예,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자, 3번입니다. 7월 30일 보유 중인 자기주식 100주 중 25%를 50만원에 처분하고 처분 대금 전액이 당일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처분 전 자기주식 처분 이익 및 자기주식 처분 손실 계정에 잔액은 없다. 만약에 잔액이 있으면 상계해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럼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분계 먼저 하고 처리해 보도록 하죠. 차변에 보통예금이 들어가고 대변에 자기주식이 들어가겠죠. 가지고 있는 자기주식은 12,000원에 취득한 겁니다. 그걸 얼마에 팔았어요? 12,000원 곱하기 100주 중에서 25%만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계산 한번 해보면 100주 곱하기 25%는 25주거든요.
그래서 25주 이렇게 하면은 이 금액이 30만원 되겠죠. 30만원짜리를 50에 팔았으니까 20만원 이익이 발생됐고요. 그 이익의 이름은 자기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50 받았죠. 대변에 준 거는 그 사이에 주가가 오른 거예요. 30만원짜리고 따라서 대변에 자기 주식 처분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5일입니다. 당해연도 중 단기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였던 주식회사 LG의 주식 1000주, 액면가 500원, 취득가 1000원. 자, 다른 회사 주식이니까 취득가로 전부 다 써놔야 되는 거죠. 예. 그 중 50%를 한 주당 1,500원에 처분하고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 시세 차익을 모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그러면 계산해서 써봐요. 차변의 보통예금.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는 받은 돈이잖아요. 그래서 50%니까 500주 곱하기 1,500원 하면 75만원 받았네. 예. 대변에 준 거는 단기 매매증권이고 장부 금액으로 예, 써져 있는 거 빼는 거거든요. 그래서 1000주의 절반 500주 곱하기 1000원 5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50만원짜리를 75만원 받았으니까 이익이 발생해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이렇게 25만원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19일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의 자립을 돕기 위해 현금 50만원을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기부하고 지역주민센터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이거 차변의 기부금, 대변의 현금입니다. 차대 넣으셔도 되고 출금으로 입력하셔도 돼요. 시험 보실 때 출금은 차변의 계정 과목 하나, 대변의 현금이 하나일 때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입금 출금으로 입력하는 내용은 모두 다 차변, 대변, 즉 대체전표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매출처 주식회사 대원의 부도로 예상매출금 잔액 150만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이 발생했다는 말이고 제일 먼저 충당금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대손 처리하기 전 재무상태표상 대손 충당금 잔액은 84,000원이다. 그러면 부족하죠. 해당되는 채권은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고 매출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이 부족하면 그 비용의 이름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있는 대손상각비로 처리해야 됩니다. 따라서 일단 대손 충당금 대변에 있는 걸 차변으로 옮겨서 84,000원 가져다 쓰고 부족분은 대손상각비로, 이 대손상각비는 매출채권에 대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받을 수 없는 외상매출금을 빼버리시고 거래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8월 7일 전표 입력에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8월 7일 이렇게 하고요. 지문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 B사업자인 김민영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 55만원 부가세 포함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면 이제 매출의 22번 현과입니다.
건별, 카과, 효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입력을 해요. 그래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50에 5만원으로 바뀌고요. 김민영을 넣고, 공급처명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넣으셔야 됩니다. 분계는 1번 현금, 아래쪽 하단에 분계가 맞으므로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17일입니다. 여기 교재 봐주셔야 돼요. 주식회사 인왕에게 제품 B 50개를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주식회사 인왕이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았다. 받으러음으로 처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매출의 과세입니다. 자, 수량이 50개, 단가 8만원. 전자란에 열을 하고요. 혼합. 자, 그 다음에 받으러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9월 26일입니다. 주식회사 대전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500만원에 매각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대금은 주식회사 대전이 발행한 약소금으로 받다. 유형자산 처분 시에 비싸게 팔았는지 싸게 팔았는지 계산이 먼저 중요합니다. 무조건 회계 처리하려고 하시면 안되고 먼저 사전에 계산부터 해봐야 돼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요. 이걸 장부금액이라고 그러죠. 400만원짜리죠. 400만원짜리 500에 판 거예요. 부가세까지 받는 건데 부가세는 내야 납부해야 되니까 회사는 500만원만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100만원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이 100만원의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이익입니다.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 그 다음에 기계 팔고 그 어음 받은 거는 재고자산 판 게 아니므로, 상거래가 아니므로 받으러음이 아니라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입력을 해볼게요. 11번. 자, 유형의 11번 과세, 기계장치. 자, 500에 50. 전자란에 열을 하고, 혼합. 하단의 분계 중요합니다. 기계장치로 바꾸고요. 자, 여기 있잖아요. 예. 취득원가로 바꿔야 되죠. 그리고 차변에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액 써주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은 돈, 어음 받은 거 미수금,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받아야 되니까 미수금은 550을 써줘야 돼요. 550을. 그 다음에 대변이 부족하죠. 부족한 100만원은 유형자산 처분이익. 대변으로 입력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 이렇게 100만원.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30일입니다. 주식회사 한국마트에서 도라지 배즙 선물 세트를 한 세트당 부가가치세 별도 55,000원에 10세트를 구입하여 영업부세 매출거래처에 선물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부가세 공제가 안되는 거죠. 접대하고 관계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54번의 불공입니다.
자, 그리고 선물 세트. 자, 금액을 55만원, 예, 10세트니까 55만원 들어가고요. 한국마트, 그 다음에 전자란에 열을 하고 접대비로 골라야 되겠죠. 이렇게 분기 혼합하시고, 하단에 접대비, 부가세 공제 안되므로 이렇게 포함되는 거고요.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입니다. 11월 15일. 주식회사 현대로부터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을 부가세 포함해서 220만원에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세금계산서 자료는 이제 부가세를 이제 빼서 입력하셔야 되니까 입력하실 때 200만원만 넣으셔야 돼요. 대금 10만원은 전체 대금은 220이고 그 중에 10만원은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하였고 11월 1일에 여기서 이제 계약금의 이름은 선급금이 되겠죠. 선급금이라 쓰시고 남은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이체하였다. 자, 그러면 매입의 과세, 공급가액에 200 넣는 거고, 주식회사 현대, 전자란에 여, 혼합, 사업물건의 이름을 비품 바꿔주시고 대변에 계약금 선급금 10만원, 나머지 보통예금 21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11월 20일. 자, 교재 봐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료 매입처의 공장 이전을 축하하기 위해 가나 조경에서 축하 화환을 주문하여 배송하고 대금 30만원은 당사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아래와 같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였다.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여기서 화환 사온 거고요. 거기 보시면 부가세가 0으로 되어 있죠. 자, 화환을 이제 면세로 샀다는 말이에요. 면세 물건을 사고 카드 전표 받은 거예요. 이제 면세 물건 사고 카드 전표 받으면 매입에 카드 면세, 카면이스 이걸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58번이죠. 자, 공급가액의 30, 그 유형이 카면 중간에 카드사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나 조경 넣고 중간에 카드사를 골라요. 국민카드. 그 다음에 회계 처리할 건데 원재료 매입처의 공장 이전이니까 접대비입니다. 접대비인데 제조원가 접대비 쓰셔야 돼요. 513번. 자, 그리고 신용카드는 외상이고 재고자산 매입이 아니므로 자, 외상의 이름은 이제 미지급금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 유형이 카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싶으면 분계번호 4번 카드입니다. 그럼 미지급금에 거래처가 들어가고요. 우리는 하단에 있는 것만 이렇게 513번 접대비, 제조원가의 접대비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전표 입력을 마쳤습니다. 이제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정정 문제입니다. 첫 번째, 7월 25일 회계 처리한 세금과 공과는 제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보통예금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납부한 것이다. 회사는 6월 30일자로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회계 처리를 이미 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반 전표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일반 전표 누르고 먼저 6월 30일 쳐봐요. 그러면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예. 이렇게 회계 처리된 거 보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 보통 법인이니까 우리가요, 예, 분기 말일자로 해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서로 상계하고, 그 다음에 그 차액을 예수금이 크면 미지급 세금으로, 대급금이 크면 미수금으로 처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미지급 세금을 처리해 냈잖아요. 이거 납부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7월 25일 날 그 계정이 사라져야 되니까 세금과 공과로 하면 안 되고 뭘로 해야 돼요? 그렇죠. 미지급 세금으로.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미지급 세금이 사라지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9월 4일 영업부서에서 주식회사 항공마트에 추출한 복리후생비 5만원은 일반 간이 영수증이 아닌 현금 영수증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 간이 영수증으로 생각해서 일반 전표에다 입력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넣어달라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일반 전표에 가서 9월 4일을 쳐요. 이거 이제 지워야 되는 거죠. 간이 영수증을 받았다면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없고, 영수증 부가세 공제 받지 못하는 것은 일반 전표에 넣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 영수증 받았다고 그랬으므로 이거 삭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금액이 나와 있는 건 상관없는데, 만약 금액이 안 나와 있으면 미리 이 금액을 보고 시험지 책에다 써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시험지에다가. 그래야지 입력할 수 있죠. 삭제할게요. 예. 삭제하고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누르신 다음에 9월 4일 똑같은 날짜 치시고, 자, 현금 영수증이니까 매입에 현과죠. 이렇게 61번 교재 봐주세요. 예. 이렇게 하고 부가세 포함된 금액 5만원 그대로 넣습니다. 건별 카과 현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넣거든요. 이게 포함된 금액이에요. 자, 그리고 혼합을 하시고 그 지문에 맞춰서 복리후생비로 바꾸고 똑같이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좀 써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써놓으셔야지 확인해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결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정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해당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수동하고 자동을 구분을 해놓고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1번에 장기차입금 수동이고요. 2번에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외화 수동이고요. 3번에 재고자산
자동입니다. 자, 수동 두 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자동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기 차입금 중 1200만원이 만기가 1년 미만으로 도래하였다. 장기 차입금은 결산 시에 만기 도래일자를 확인해서 1년 이내이면 그 장기 차입금을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요. 이 계정 과목 외우는 거죠. 유동성 장기 부채. 금액은 1200만원. 거래처 넣는 거고요. 예, 대한은행. 예. 2번 외상매출금 계정에는 미국에 소재한 스타캠프에 대한 외화 외상매출금 4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상매출금 계정에는 그랬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돼요. 외화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그러면 외상으로 팔았을 때 환율하고 결산 시 환율을 비교해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 회계기간 종료일 결산 시 환율은 1250원. 그 다음 외상으로 팔았을 때는 1200원. 환율이 50원 올랐잖아요. 받아야 될 입장에서는 오르면 좋은 거죠. 따라서 받을 돈을 증가시켜야 돼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그리고 환율이 올라서 평가할 때 이익이 발생되면 평가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외화 환산이익, 이거 평가할 때 쓰는 거고, 결산 시에 평가하니까 결산일자로 처리할 때만 쓰는 거죠. 50원 올랐으니까 50원 곱하기 4만 달러. 그래서 5420 해서 200만원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상매출금에는 거래처 스타캠프 넣으면 되고요. 자, 이걸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이렇게 입력합니다. 수동은 차변의 장기차입금 대한은행,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대한은행. 거래처 넣으실 때 이 코드까지 꼭 넣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대변의 외화 환산이익,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재고액은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계산해서 분개합니다.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자료 입력을 누르시고, 기간에다가 1월부터 12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금액을 그대로 입력을 해요. 첫 번째 온재료는 기말 온재료, 기말에 있는 거니까 기말 온재료 재고액란에다가 550을,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기말 제공품란에다 넣으셔야 돼요. 제공품을 결산 반영 금액에 기말 제공품 제공란에다가 10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제공란에다가 1570 이걸 각각 입력하시고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결산 분개 완료됐다고 나오죠. 자동 결산 분개 완료 보고 창을 닫으시면 돼요.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1호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이거 혼자 푸실 때 여기다 답만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수업용 프로그램으로 나중에 시험장에서 입력을 하실 때는 1호 문제 답안 작성 버튼을 눌러서 시험지에다 써놓은 이 정답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1기 확정신고 기간 중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이 기간을 외우셔야 되는 거죠. 4월부터 6월입니다. 4월 1일부터 6월 30일 것까지.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한 거. 그러면 이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거 유형별로 조회하면 되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한 걸 유형별로 조회할 때 메인 매출장. 이게 상품 메인 매출장 아닙니다. 클릭. 메인 매출 전표를
유형별로 조회할 때 유형별로. 그러면 4월 1일부터 6월 30일 치고, 그 다음에 매출에 발행했으니까 2번, 그 다음에 영세. 영세를 세금 계산서는 12번 영세죠. 12번 영세로 조회하시면 떠요. 발행한 금액 물어봤으니까, 예. 합계 공급가액 부가세가 없으니까 똑같아요. 분기누기를 보면 되겠죠. 3개월 침으로 2,4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5월 31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외상매출금 잔액은 얼마인가. 자, 장부관리의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시면 되겠습니다. 잔액 탭에서 조회하시면 돼요. 5월 31일 외상매출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모든 거래처를 조회해야 되는 거죠. 이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 이렇게 치시면 모든 거래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잔액을 확인해 보시고, 금액이 가장 큰 거, 남아있는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그 금액, 잔액 물어봤네요. 숫자가 제일 큰 거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7,350이네요. 정답은 7,350만원이고, 만약에 거래처를 쓰라고 그러면 거래처는 주식회사 관평전자가 되겠습니다. 3번 상반기 중 제조부의 전력비가 가장 적게 발생한 월가 금액은 얼마인가. 자, 상반기는 1월부터 6월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비 중에서 공장 거, 공장,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라고 그런다면 총계정 원장에서 조회합니다. 그래서 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의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상반기를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전력비, 여기서 제조부니까 제조원가를 골라야 되겠죠. 옆에도 전력비, 그 다음에 비용이니까 다 차변에 들어가 있고요. 가장 적게 발생한 월가 금액은 그랬습니다. 숫자가 제일 작은 건 찾아보시면 돼요. 3월이고 금액은 얼마예요? 540만원. 그래서 3월 540만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